여러분 혹시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챗 GPT로 내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바꿔줘. 요즘에 거의 카카오톡도 보면은 프로필 사진 그걸로 바꾸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뭐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K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만드는 이 생성형 AI에서 빠질 수 없는 GPU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분한테 들어야 가장 재밌고 쉽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제가 문자를 아까 보내주신 분을 잃어버렸네. 2015님, 2015 쓰시는 분께서 모르는 게 없는 곽 작가님, 제 주민번호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모르시겠죠? 네, 전혀 모릅니다. 네, 질문하면 뭐든지 다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요즘에 AI 시대 GPU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불렀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금도 사실은 GPU라는 말의 이 약자 뜻을 풀이해 보면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약자 뜻만 풀이한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는지 잘 알 수 없는 대표적인 제품 부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GPU입니다. 지금도 주요 용도는 그래픽스, 그러니까 컴퓨터의 화면을 이렇게 좀 아름답고 예쁘게 뿌려주는데, 꾸며주는데, 나오게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용도가 좀 확대돼가지고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3차원 그래픽스, 컴퓨터 게임할 때 나오는 그런 화면 이런 거를 잘 만들어주는 부품이 GPU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거를 인공지능 관련된 계산을 할 때 쓰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으로 요즘 좀 떠오르게 된 거죠. 이 GPU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 배경 상황을 보면 좀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이 GPU라는 제품에 대해서 옛날부터 크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컴퓨터에서 이 그래픽스 화면을 뭐 꾸며주는 부품, 화면을 잘 나오게 해주는 부품이라고 하면 뭐 그래픽 카드, 비디오 카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비디오 카드, 컴퓨터에 꽂아 넣는 그런 길다란 판때기 모양의 그 전체 제품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 집 브랜드 뭐 그래픽 카드는 뭐 흑백으로 나온다, 우리 집 그래픽 카드는 뭐 256색으로 나온다, 컬러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 게 한 90년대 초중반까지의 상황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인 GPU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래픽 만드는 회사에서 뭐 적당히 좋은 거 잘 알아서 끼웠겠지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점점점 증가를 하면서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핵심적인 반도체인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요거를 우리가 좀 강조해가지고 좀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좋은 반도체, 어떤 고급 반도체를 끼워놓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성능 좋은 컴퓨터, 훨씬 더 뭐 게임도 부드럽게 잘 되는 컴퓨터라고 좀 선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뭐 세계 반도체 업계의 뭐 제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회사죠. 엔비디아에서 1999년에 자기 회사의 지포스 256이라는 지포스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 제품은 단순한 이 뭐 그래픽 카드용 반도체 칩, 단순한 비디오 카드용 핵심 반도체가 아니라 GPU라고 부르는 제품이다. 라고 약간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런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1999년에 마케팅을 좀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디오 카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다. 이게 약간 좀 라임을 이용한 건데요. 무슨 래퍼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라임을 이용하나 싶은데 옛날부터 컴퓨터에서는 CPU라는 부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거든요. 두뇌 같은 역할. CPU, 컴퓨터의 모든 뭐 계산, 판단, 제어를 하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 얘기하면서 말하는 뭐 우리 컴퓨터는 286이다. 우리 컴퓨터는 386이다. 우리 컴퓨터는 뭐 8비트다. 우리 컴퓨터는 16비트다. 이런 게 다 CPU의 이름 내지는 방식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인텔이 만들어 놓은 것들. 386, 486 이런 거는 이제 CPU의 이름이고 16비트, 32비트라는 건 CPU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CPU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 컴퓨터가 뭔지 얘기할 때는 CPU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게 관습일 정도로 사람들이 컴퓨터의 핵심을 CPU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386 PC 샀다. 486 사들면 난리가 났었죠. 우와 막 이러면서. 그 컴퓨터 핵심이었는데
엔비디아에서 비디오 카드가 컴퓨터에서 그냥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보조적인 부품이 아니다. 네. 이것도 CPU만큼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GPU라고 하는 CPU하고 라임이 딱 맞죠. 우리 제품은 그냥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용 부품이 아니라 CPU하고 동급인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GPU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름을 잘 지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름 지은 거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 나오는 그 상품명 제품명은 지포스 256이라는 이 제품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초의 GPU가 지포스 256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요 브랜드도 상당히 오래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좀 내려오고 있는 게 이 지포스라는 브랜드도 재밌게 붙인 게 이게 뭐 스펠링 알파벳은 다릅니다만 이 지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는 원래 가차맨이라고 하던 건데 네네네. 가차맨 좀 뭐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독수리 오용제 훨씬 낫죠. 네, 독수리 오형제 낫잖아요. 네. 근데 가차맨이라는 게 일본 원래 원어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방영됐을 때는 요거를 G-Force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KBS에서도 요즘에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라는 뭐 연속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드라마. 여기 좀 사람들한테 뭔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지금 정감 어린 그런 명칭이면서도 남녀노소에게 좀 호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좀 강인한 느낌도 드는 그런 게 약간 독수리 오형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미국의 엔비디아에서는 G-Force라는 거를 따와가지고 스펠링은 이제 살짝 바꿔서 스펠링은 다르지만 네. 사람들이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품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브랜딩을 잘했네요. 엔비디아가. 그다음부터 지포스 시리즈 뭐 그다음에 GPU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제품 시리즈를 계속 내놨는데 엔비디아 장사가 잘 되면서 이 말이 이제 정식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왔냐면 이 GPU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용하던 이 그래픽 프로세싱 그래픽 처리 장치의 좀 기능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있었냐면 네. CPU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의 제일 중앙이 되는 처리 장치는 당연히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수록 성능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를 할 때는 우리 이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나오는 영상 같은 거 보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뭐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게임 같은 데서는 괴물도 나옵니다만 네. 중간에 처리 과정을 보면 약간 사람이나 괴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뭔가 이렇게 철망 같은 모양으로 선으로 이렇게 뼈대 같은 것만 막 표시해가지고 만든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네네네. 그걸 뭐 부드럽게 컴퓨터가 처리를 하면 약간 곡선 모양으로 바뀌면서 네네네. 이렇게 음영도 들어가면 진짜처럼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은 항상 무수히 많은 선과 면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드러운 곡면, 부드러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 하나하나에 처리를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렇죠.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그런 문제가 컴퓨터 그래픽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떤 식으로 비유해 보면 좋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밖에 계산을 할 수 없는 실력인데 네. 내 실력의 100만 배 정도 어려운 문제를 누가 출제했다. 네, 못하죠, 그러면 그럼. 되게 하기 어렵겠죠. 네. 누구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내 실력의 100만 배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하면 뭐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뭐 허준이 교수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겨우겨우 풀어달라고 해야지 풀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문제가 그런 식으로 수준이 100만 배 높은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뭐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인데 문제 개수가 100만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풀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뭐 중고등학생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네. 쫙 나눠줘가지고 풀라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한 번에 그렇다면. 한 문제씩 빡빡빡. 그렇죠. 네, 그렇게 동시에 여러 명한테 나눠줘서 풀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나눠줘서 병렬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뭐 병렬 처리,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에 GPU라는 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온 이후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방식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방식 그거에 기반이 되는 인공신경망 방식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병렬 처리, 쉬운 문제를 동시에 여러 개를 많이 진행을 시키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네. 원래는 그래픽 처리용으로 원래는 게임을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용도로 개발된 그런 부품이었던 GPU가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AI를 학습시키고 또 추론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데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똑같더라. 비슷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또 대박이 나는 거고요. 한 10여 년 전쯤에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기술을 이해시킬 때 어떤 컨퍼런스에서
대형 캔버스에다가 물감 수천 개를 한 방에 써서 모나리자 그림을 한 방에 그려버린 거.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화제가 됐었죠. 네, 그런 느낌이죠. 어허,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그린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브리풍 사진으로 올려놓는 게 또 엄청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곽재식 작가님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챗GPT한테 만들어서 저희가 유튜브 화면으로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유튜브나 KBS 콩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디 마음에 드십니까? 얼굴이 좀 더 커지는군요. 네, 원래부터 얼굴이 좀 큰 편인데. 아, 이거 어떻게 코멘트를 해야 되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만화에서는 좀 얼굴이 크게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또 더 귀엽게 나왔습니다. 네. 더 인상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이미지 하나 생성되는데 GPU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계산이 될까요? 일단은 GPU가 꼭 아주 많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그 생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GPU가 일단 꼭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히 많은 자료를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학습이 완료되었으니까 누가 어떤 사진을 던져주면서 변형을 해달라고 해도 변형을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개발하고 만드는데 일단 GPU가 대거 필요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GPT-4 같은 경우에 요거를 개발하는데 아마 개수로 따지면 10,000개 단위의 GPU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00개에서 30,000개 사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게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컴퓨터 한 대에 GPU를 하나를 꽂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2만 대, 3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GPU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총 동원해서 GPT-4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순간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네, 뭐 그거보다 좀 적게 써가지고 천천히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지게 될 테니까 요 정도 만 단위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의 경제라고 할까요? 투자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떤 좋은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을 하려면 뛰어난 연구원을 뭐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연구원을 뭐 10,000명, 20,000명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인데 그거를 현실화해 줄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GPU는 우리가 돈은 있으니까 20,000개, 30,000개 막 써보자라는 약간 이런 흐름으로 세계의 주요 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막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진을 변형해줘라고 하면 그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실제로 컴퓨터가 돌아가가지고 GPU들이 움직여서 변형을 해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한 몇 개 정도가 필요를 하느냐.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사진 하나 정도를 변환을 하기 위해서 돌린다라고 한다면 GPU 한 7, 8개 정도면 그래도 적당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데는 GPU가 훨씬 덜 드는 편이죠. 네.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요청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려면 역시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PT-4 이 가동하고 있는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용자가 한 1억 명에서 2억 명 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이 뭐 이미지, 이 그림 변환한 이 유행이 불었을 때는 정말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정말 이용자가 많이 증가할 때는 한 시간에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가입한 다음에 이거 하려고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막 100만 개씩 이미지를 변환해 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했을 거라는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뭐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GPU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돈이 필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년에 텍사스 에빌린이라는 곳에 이 에빌린 참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뭐 그래서 좀 텅 빈 곳이라 가지고 그렇지만 뭐 사람은 어느 정도 삽니다만 원래는 뭐 미군에서 뭐 미사일 기지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약간 외딴 곳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땅값도 싸고 전기 요금도 텍사스가 뭐 좋다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대형 이런 데이터 센터 이 GPU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지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한 5만 개 정도 GPU를 갖고 있는 뭐 그런 그런 곳을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고 연내에 한 10만 개까지 여기다가 GPU를 심어 놓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굉장히 뭐 만 단위, 10만 단위로 막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고 지금보다도 약간 더 규모가 작았다라고 하는 재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 이 GPU를 제일 많이 파는 1위 업체로 유명한 엔비디아에서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기업용 용도로 대체로 GPU가 한 해 동안 한 300만 개 정도 출하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이 수십만 개의 GPU를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또 확보하려고 다들 이제 그 GPU 확보 경쟁을 벌이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 지브리 스타일 사진을 또 만들어봤고 많은 분들이 또 쓰고 계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올트먼이 그런 이야기를 SNS에 올렸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 변환 해보고 있어서 GPU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물론 이게 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중의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엄살? 뭐 이 정도로 지금 요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이야기이고요. 약간의 마케팅.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능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데 요즘에 한 서너 개 이상 영상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2분 후에 시도하세요. 뭐 한 4분 뒤에 만납시다. 15분 뒤에 시도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기다리게 하면 또 되기 때문에 진짜 녹아내리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것이냐면 GPU가 작동을 할 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GPU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작업을 할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할수록 발전소, 뭐 배전망 이런 거를 꼭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나라 인프라의 경쟁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면 이렇게 GPU 같은 부품에서 열이 날 때 그거를 식혀주는 냉각에 말하자면 뭐 에어컨 같은 거, 선풍기 같은 거 그거를 작동을 해가지고 이 온도를 낮춰주는데 전기가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GPU를 가동한다라고 하면 진짜 잠깐 사이에 온도가 한 80도, 90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뭐 대체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흔히 이제 쿨러라고 하는 쿨링 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선풍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쉼없이 돌리는 거죠. 왜 컴퓨터 뒤에 다들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뒤에도 달려 있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이 부품 반도체 위에도 요즘 하나씩 다 붙어 있죠. CPU 위에도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키면 이제 우웅 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컴퓨터를 좀 복잡한 일을 시키거나 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적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소리가 좀 높아지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팬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 크죠. 그게 바로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열심히 식히기 위해서 이 선풍기를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 소모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8, 90도까지는 온도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일단은 그 내부의 반도체 회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돼가지고 컴퓨터가 뭐 멎는다든가 꺼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 만약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진짜 내부가 녹아내릴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처음에는 버벅버벅대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아예 멈춰버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식혀줘야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최소한 뭐 5, 60도, 6, 70도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컴퓨터를 쭉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싸움이 치열한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선풍기를 열심히 돌리는 방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한때는 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굉장히 좀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세계 시장의 뭐 수십 % 정도 점유율을 한국 업체가 차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요 안산 쪽에서 공장 운영하는 국내 회사가 상당히 좀 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 후로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금융적인 그런 거에 뭐 여파 때문에 좀 고생도 있었고 그리고 세계 여러 업체들 뭐 당연히 이제 뭐 대만 업체들 이런 쪽에서 맹추경을 하면서 지금은 그때만큼 한국의 이 쿨러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맞아. 예전에 그 조립 PC 만들 때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과 성능 네. 좋다. 네. 그게 되게 유명했죠. 네, 그래서 그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쿨러 같은 경우는 대만 회사들 당연히 잘하고 있고 중국 회사들도 잘하고 있고 전통의 이런 기계공업의 강자인 뭐 독일 회사 이런 데서도 쿨러를 아주 꾸준히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뭐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좀 그런 류의 산업만 딱 정해져 가지고 뭐 발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약간 변두리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 선풍기 돌아가는 거를 잘 만드는 산업도 이게 세계적으로 크게 하면 상당한 정도의 사업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한때 이거 되게 잘했었는데 요즘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휴대전화 같은 이런 소형 기기에서도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이 시키는 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좀 특이한 쿨러 방식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금속 부품에 뭐 도자기로 재질된 부품 이런 걸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파이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열을 최대한 뽑아내서 뭐 주변으로 흐트러내리는 뭐 그런 방법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열이 퍼지게끔. 네. 그리고 아예 무슨 자동차처럼 순행식으로 그런 냉각수를 흘려가지고 이런 반도체 칩들을 식히는 뭐 냉각수 물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기름 같은 거를 잘 흘려가지고 반도체를 식히는 뭐 이런 기술도 속속 많이 맞아요. 지금 실용화돼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지미님이 노트북에도 그 선풍기 쿨링 팬이 달려 있나요? 노트북은 소리 안 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노트북에도 달려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팬 소리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거 없애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애플은 그 팬이 없는 그 뭐 무슨 뭐 패드 무슨 그렇죠. 북 만들었고. 네. 초창기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었죠. 팬 소리가 그거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막 80년대부터 이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것도 참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80년대는 그런 거 다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때부터 너무 싫어해가지고 열 시키려면 당연히 선풍기가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정말 뭐 만들기 어려운 제품 만들어서 단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사용했는데도 뭐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감이 좀 다르고 해가지고 고생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애플은 발열 처리에서 한때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또 다시 이제 GPU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실 이게 GPU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AI 시대가 되면서 한꺼번에 또 주목을 받고 있고 훨씬 더 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GPU 같은 부품은 그냥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좀 중시하지. 그리고 뭐 그거 뭐 다 칼라면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게임 업계에서 좀 움직인 이런 효과가 되게 컸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 90년대 중반에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옛날 뭐 이렇게 오락실에 가서 하는 게임 보면 3차원 그래픽이 옛날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90년대 중반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세미 3차원입니다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유명한 뭐 둠 뭐 이런 게임이 등장하면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이 대세다. 1인칭 총싸움. 그런 게임 막 되게 유행을 하면서 뭐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 둠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말 전설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존 카맥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들은 이 그래픽 수준을 3차원 그래픽 수준을 아주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시된 어떤 컴퓨터 게임들이 뭐 퀘이크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퀘이크 3편, 퀘이크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부드럽게 게임을 돌리려면 상당히 고수준의 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GPU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친구들 사이에 그래픽 카드 성능 어떤 거 써야 되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GPU 성능 같은 거 새로 개발된 GPU가 뭐 엔비디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경쟁사였던 회사가 3DFX 이런 회사 있었는데 3DFX에서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언론에서 실리는 게 이 3DFX로 퀘이크를 돌려봤더니 퀘이크 3를 돌려봤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더라. 엔비디아에서 나온 제품으로 돌려봤더니 더 잘 돌아가더라. 이런 거를 항상 마치 무슨 성능 측정기처럼 이 퀘이크 3 게임 돌리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 시절에 게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열풍이 불 수밖에 없었던 게
퀘이크 3 정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이라는 게 보통 항상 이렇게 게임에 정해져 있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한 판, 두 판 이렇게 넘어가면서 판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마지막 끝판이 되면 이 끝판 왕이 나오고 끝판 왕을 물리치면 이제 끝판을 깨면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게 한 90년대 초중반까지 게임 주류였는데 네. 퀘이크 3 정도 되면 이제 게임을 하는 게 그렇게 판을 넘기는 게 게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친구들하고 대결을 하는 게 목적이죠. 점수를 더 많이 높이고. 네, 퀘이크 3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줄거리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총싸움 하는 게 그냥 게임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친구 컴퓨터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내 컴퓨터로 화면이 이렇게 엉성하게 나오고 느리게 뻑뻑하게 돌아가는데 네 컴퓨터는 진짜 부드럽고 깨끗하게 실감나게 돌아간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나도 좋은 GPU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뭔가 혁신이 일어나는 게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혁신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GPU라는 기술이 사실은 게임 잘하려고 게임을 더 잘 돌아가게 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작됐던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가 한 10년, 15년 지나가지고 의외로 인공지능에서 확 터진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분야들이 비슷하니까. 이런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요즘은 전기차,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관련된 수요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처음 나올 때는 제일 많이 사용되던 것이 휴대전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아이돌 음악 같은 거 듣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던 그 음악 듣는 기구에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 적용돼가지고 많이 팔렸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야 무슨 그런 가수 음악 듣는데 돈 쓰냐 그러는 거에 왜 투자하냐 그런 거는 생산성 없는 그냥 노는 기술이다라고 투자를 안 했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나타날 수 없었겠죠. 아하. 마찬가지로 90년대 말에 GPU야 그건 게임 부드럽게 돌아가려고 개발한 거 아니야. 그런데 투자를 왜 해? 더 좀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라라는 생각만 있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위한 GPU 기술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까 그 1인칭 그 슈팅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 FPS. 게임을 하광희 님이 FPS 게임이라고 네. 딱 알려주셨네요. 네. 최지연 님은 초기 그 3차원 게임 접할 때 헛구역질 많이 하셨다. 멀미 나죠. 어지럽죠. 그래서 저도 그 게임을 많이 못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 GPU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뉴스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곽재식 작가랑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곽재식 작가와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GPU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게임용으로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수요가 생겨났던 거잖아요. 게임이 고도화될수록. 네. 근데 아까 그 최지현 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왜 이런 3차원 게임 특히 이제 1인칭으로 보는 게임을 할 때 왜 이렇게 멀미가 날까?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3차원 게임이니까 직접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몸의 움직임은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기에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헷갈림을 두뇌 속에서 가져와가지고 약간 멀미 같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 너무 여러분들을 게임으로 이끄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요. 옛날에 3차원 게임 하다가 멀미 많이 나셨던 분들은 요즘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게임은 그게 훨씬 덜합니다. 덜해요? 왜냐하면 요즘 게임 만드는 회사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를 최대한 덜 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움직임을 좀 줘가지고 약간 좀 이거는 뭐 이런 화면에 보이는 거다 착각하지 마라라는 거를 좀 뇌에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일부러 좀 넣기도 하고요. 진짜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게 일부러 좀 약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싶은 움직임을 좀 넣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이 3차원 멀미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FPS 멀미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게임 제작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게임을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겨우 게임 끊으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요즘 게임이 그래서 이게 멀미가 좀 덜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FPS 게임 한 10분 이상 못 하거든요. 멀미 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시도를 좀 해봐야겠네. 근데 이게 결국은 좋은 GPU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AI 시대도 좋은 GPU 덕분에 열리게 된 건데 GPU는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GPU가 생산되는 과정이 정말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세계 최고의 GPU 회사 1인자 엔비디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젠슨 황이 창업한 엔비디아이고 세계 2위의 회사가 이제 AMD라는 회사죠. 리사 수 회장님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어떤 추종자 같은 걸 거느리시고 있지 않나 싶은 여성 기업인이자 연구원 개발자 출신의 기업인인 리사 수 박사님이 이끌고 계신 AMD가
세계 2위 회사인데 네. 엔비디아, AMD 1위, 2위 GPU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늘 뭐 제목이 뿌리 깊은 제조업입니다만 이 두 개의 회사가 제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팹리스라고 하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이 없는. 예, 팹이라는 게 이제 fabrication 제조라는 뜻인데 팹리스 제조가 없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두 회사의 좀 가장 큰 특징이고 특히 이 젠슨왕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팹리스로서의 특징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게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 창립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어떤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예, 서로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의논해가지고 우리도 회사 하나 차려볼까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회사 차리면서 시작된 게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젠슨왕 선생님이 게임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게임이 점점 더 컴퓨터 그래픽이 화려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전용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그쪽으로 회사가 일하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꺾일 것 같지 않으니 마음 맞는 사람 한 4-5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창업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창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큰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를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장 없이 반도체를 이 도면상으로 설계만 하고 사실은 뭐 반도체 도면은 말이 도면이지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생겼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그거를 위탁 생산만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공장만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면 그 회사에서 그거를 싸게 찍어내가지고 판매를 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운영되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 생산 위탁 받아가지고 생산만 해주는 회사를 이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세계의 파운드리 업계의 이제 절대 강자가 대만의 그 유명한 이제 TSMC라는 회사죠. 이 TSMC 창립자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중국 이름으로는 우리나라식 한자로 읽으면 이 장충모고 짱중모라는 네, 네. 발음을 하는 이름인데 이분도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젠슨황 이분도 대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으로 그렇죠. 건너가가지고 성장을 예. 하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AMD의 리사수도 리사수도. 부모님이 이 대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민 2세, 이민 1.5세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심지어 리사수하고 젠슨황은 이게 촌수가 좀 멀어서 그렇지 친척입니다. 외가 쪽으로 촌수를 잘 따져보면 한 6, 7촌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친척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젠슨왕이 부인했더라고요. 우리 네. 먼 친척 아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도 나온 게 젠슨왕도 잘 몰랐다. 네. 너무 멀어서 나도 몰랐던 먼 친척이더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막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뭐 두 분이 외가 쪽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성은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옛날의 식으로 따지면 약간 동성 동봉 그 정도 거리가 되는. 뭐 5천, 6천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대만계가 지금 미국 반도체 업계에 되게 이상하게 많이 퍼져가지고 대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렇죠. 특히 이 모리스 챙 같은 분은 이분은 사실은 원래 대만 출신도 아니고요. 중국 본토 출신이신데 근데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한참 활동을 하다가 50대까지 미국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 기술 1인자로 굉장히 화려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50대 한 후반쯤 돼가지고 보통 이제 이때쯤 되면 기술 업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기술에서 내가 50대 후반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시기인데 이분은 대만으로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도 아닌 그러니까 아마도 대만 정부나 대만에 있는 많은 기술계 인사들이 모셔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대만으로 건너가가지고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가지고 TSMC라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어떻게 보면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반도체 생산해주는 사업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의문을 품었었겠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자기 자체 제품이 아니라 주문 생산만 하는 걸로 어떻게 큰 사업이 되겠느냐. 이거 그냥 조그맣게 하다가 마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아마도 이 모리스 챙 이분이 미국의 반도체 업계의 최전선을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젠슨왕 같은 이런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때 당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특유의 창업 분위기를 타고 5명, 6명, 3명, 4명의 아이디어가 뛰어난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회사를 벗어나가지고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제품들을 반도체로 개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싸게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낸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파운드리 업체를 대만에서 키웠는데
이게 꾸준히 서서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해나가더니 미국에서 이 파운드리의 짝이 되는 생산을 안 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가 대성을 하는 거하고 딱 같이 박자가 맞아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난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회사로 TSMC가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뭐 그냥 아예 종합 반도체 설계해서 제조까지 하는 회사보다 설계만 따로 제조만 따로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커졌죠. 네, 그게 수십 이제 배 커졌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이고 산업의 흐름이 참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그런 얘기하죠.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 회사 안에서 많은 걸 다 하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발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텔 같은 회사,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다 그런 발상으로 운영되던 회사죠. 심지어 AMD 같은 경우에는 AMD의 창업자인 이분도 이제 전설적인 이 반도체 기술인 반도체 경영자로 이름 높은 사람인데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 반도체 업계에서 남긴 명언으로 한때 회자 되던 말인데 네. Real men have fabs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Real men have fabs. 약간 이 사람 좀 카우보이 기질이 있는 이런 분이신데요. 진짜 사나이라면 fabs 공장이 있어야 된다. 남자 뭐 만들어야지 제조해야지 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공장에서 해가지고 쿵쾅쿵쾅 해야지. 네,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게 막 출연할 때 저런 거는 자잘한 사업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회사의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교훈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너 컴퓨터 앞에서 뭐 하고 있냐. 네. 그런데 이분이 AMD 창업자인데 그런데 AMD를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 리사수 회장님 같은 분은 팹리스 시절에 오히려 리얼맨은 팹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팹리스 시절에 회사를 도약시킨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리사수 이분은 여성이거든요.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그래서 더 성공한. 우리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 어떤 뭐 이상한 마법사 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나이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데 에오윈이라는 여성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딱 물리치고 나는 사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반지의 제왕 3편인가에서 보면 되게 명장면으로 나오는데 리사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AMD를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으로서 성장시킨 그런 배경에도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U 제조는 이렇게 팹리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팹리스가 좀 있느냐 잘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팹리스의 어떤 경쟁력이 앞으로 좀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런 팹리스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올 수 있는 데는 많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TSMC를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나라 뭐 반도체 1위 업체 뭐 요즘에는 뭐 하이닉스하고 같이 뭐 2위, 1, 2위를 다투는 업체라고 서로 얘기합니다만 두 회사 전부 다 나름대로 두 회사 내지는 두 회사의 계열사들 전부 다 이 파운드리도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파운드리의 이제 F 발음을 좀 더 강조하자 뭐 이런 유의 뉴스도 뭐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관심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파운드리 이제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써라. 뭐 이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고. 쉽지 않죠. GPU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파운드리를 좀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또 좀 있습니다. 이런 쪽 업체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이나 충청북도 음성 이쪽에 공장이 있는 DB 하이텍 뭐 이런 데나 아니면 SK 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청주에 공장이 있죠. 청주 이거 가보시면 재밌는 게 SK 키 파운드리 보면 이 주변에 보면 무슨 화장품 치약 공장 뭐 이런 거 있고 화학 회사 쪽 공장이 막 있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갑자기 SK 키 파운드리라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처음 가보면 이게 왜 별로 이렇게 관계없는 공장이 옆에 있는 것 같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사실은 IMF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LG 반도체의 공장이 있었던 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화장품 치약 이런 거 만드는 공장 옆에 LG 반도체 공장이 있던 흔적이 지금 청주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파운드리 공장의 형태로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시면 공장에 길 건너 사이에 두고 그렇게 두 공장이 있는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도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막 팹리스 설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뭐 막 메타가 인수하고 싶다거나 막 이런 회사들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 역시 미세 공정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GPU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시에 여러 개의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코어라고 하죠. 그런 내부 구조들이 이 GPU 칩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쓰는 C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어가 뭐 보통 한 2개씩, 많으면 한 4개, 8개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CPU는 뭐 최대 좀 급하다 싶으면 4개 정도의 계산은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GPU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을 처리하는 게 약간 주특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코어라는 게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단위가 뭐 수십 개씩 있었고요. 요즘 GPU들은 뭐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최신 제품은 막 10,000개 단위로 GPU 칩 하나에 계산할 수 있는 코어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 칩 하나 보면 그냥 뭐 좀 손가락 몇 개 정도만 작은 크기인데 거기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위는 10,000개씩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얼마나 작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회로 속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GPU를 생산하는데 이제 미세 공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신 이 엔비디아에서 설계하는 이 GPU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정상급 이런 파운드리 사업하는 업체밖에 없지 않느냐. 요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도 TSMC를 좀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일부 이런 엔비디아 제품을 삼성전자에서 과거에 이렇게 파운드리로 받아가지고 생산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젠슨왕 회장님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젠슨왕 회장님이 살짝 이렇게 뉘앙스만 흘려도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렇죠. 파운드리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회사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걸 고려한다는 게 얼마나 맡기는 걸 고려한다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쏟아지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출렁출렁하는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분야의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수요도 이 인공지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또 뒤에서는 인텔이나 일본의 뭐 라피더스 이런 데들도 쫓아오고 있고 네.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GPU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짧게 그러면 네. 이 GPU가 향후에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 미래엔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별의 별대의 인공지능이 지금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사소한 제품에도 인공지능이 다 들어갈 거다. 당연히 뭐 로봇 청소기 이런 데는 다 들어올 거고 나중에는 뭐 식기세척기 뭐 토스터 이런 데도 인공지능이 다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GPU 같은 부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GPU는 원래 그래픽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품이니까 그래픽 기능은 빼고 인공지능 기능만 전담할 수 있는 GPU 비슷한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라는 NPU. 거를 해보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759님이 곽재식 작가님은 이것저것 다 나오는 도라에몽 같아요. 라고. 챗 GPT도 못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